국민의 관심은 포스트 윤석열은 누가 될 거냐. 전반기에 워낙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낮았고 총선에서도 거대 야소 국면이 펼쳐졌으니 그러면 다음 대선은 볼 것도 없이 정권 교체로 되는 거냐. 이렇게 논리 구조가 좀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네. 그 집권당, 특히 이제 보수 세력인 집권당이 정권을 계속해서 재창출했었던 경우도 있었고 네. 실패한 케이스도 있잖아요. 네. YS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절대적 힘을 가지고 현역인 예를 들어 노태우 대통령을 압도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결국 성공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이명박 대통령 때 뭐 박근혜 당시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하게 네, 다 밭을 넘겨준 거예요. 다 가져가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에 비상대책위원장 맡아서 네. 152석으로 일당이 되고 네. 그게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 네. 이제 실패한 케이스가 바로 이제 이해창 사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97년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관점이 이런 거죠.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이해창 모델로 가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박근혜 모델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던 네.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9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DJ 피언들을 승리했었던 DJ가 네. 결국은 98년도에 취임을 해서 2002년도 그 상을 보시면 2002년도에 다 정권이 넘어간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해창 대세로. 대표가 완전히 그 대통령이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 하고 노무현 후보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바뀐 사례가 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뭐 과연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냐라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살아남다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는 제2의 이해창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는 실제로 보면은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내년 9월 되면은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네. 대선을 내려고. 그 이후서부터가 이제 어떻게 그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 속에서 뭐 차별화를 계속 할지 아니면 나름대로 혁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관계는 좀 삐걱삐걱 거려도 네. 자기 나름대로의 혁신 프로그램을 들고 당을 바꾸려고 하는지 여러 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그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다만 이재명의 일극 체제가 지속되는 한 여기가 굉장히 불리할 것 같지만 네. 이 다극 체제를 갖고 있는 쪽이 오히려 유리한 역동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 사례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 좀 합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가능성 중에서 현재 때로서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지형 자체가 불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네. 지형 자체가 불리해요, 지금. 예. 그때쯤 되면 또 70도 80 유권자들의 상당 부분 안 계실 겁니다, 이 세상에. 네. 그런 상황 속에서 2030 돈을 돌려고 뭘 어디서 구하겠다는 건 그냥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이런 그 붙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옛날 것이 이제 더 이상 참고될 수 있는 시절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노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 뭐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오가니제이션에서 네트워크로 정치 행태가 바뀌는 그것의 상징이 바로 노무현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참여정부예요. 그게 시대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된 거고 또 다른 한편은 노무현이 굉장히 예외적 개인으로서 예외적인 개인적 매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정치인이 지금 존재하느냐. 네. 한동훈이 일부 보여주고 있지만 옛날에 노무현에 비할 거는 좀 못 되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게 반짝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 신선한 이미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한동훈은 상당히 너무 일찍 등판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BJ도 맡지 말고 그다음에 요번에 출마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들이 정말 나와달라고 빌고 빌 때 나가야지. 네. 왜? 가게 되면은 야당 대표는 할 수가 있거든. 자기가 이재명 보세요. 거의 뭐 전제군주잖아요. 가능하거든요. 원톱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당 대표는 세컨이에요. 넘버 투예요. 네. 대통령이 틀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 자체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왕따를 시키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위기들을 다른 주자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즐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과 같이 일체가 돼서는 같이 몰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는 대선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딱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임기 절반이나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낮은 국정 수행 지지율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차기를 바라보고 있는 한동훈 대표도 정치 지형도 불리하고 윤한 갈등도 어렵고 차기 주자들의 어떤 방조, 여당 의원들의 비협조, 굉장히 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난맥상뿐만 아니라 한동훈 차기 주자 한동훈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뭐 당장은 어렵죠. 그런데 앞으로 변수가 뭐냐면 또 민주당 변수가 나왔거든요. 요번에 민주당이 대승한 게 민주당이 잘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민주당 공천을 보게 되면 끔찍하잖아요. 무슨 옛날에 김일성이 얘는 뭡니까? 남노당파, 갑산파, 소련파, 연합파 숙청하듯이 이렇게 했거든요. 비명 행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건 뭐냐면 정권은 이제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반감이 얼마나 컸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겼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0월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10월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또 녹음 테이프가 나오게 되면 이제 큰일이거든요. 예컨대 지금까지 얘기가 통할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이렇게 말했다더라 카더라인데 육성이 나오는 순간 폭발력은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래서 10월 달은 뭐가 돼요? 김건희 특검이 될 거. 김건희가 되고. 그렇죠. 11월은 이제 누구의 시대예요? 이재명의 시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한동훈한테 불리하진 않아요. 어차피 한동훈이 당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은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김 여사가 어쨌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김한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요번에 문자 파동도 보세요. 결국 김한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11월이 되게 되면 누가 봐도 사실 유죄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무리 그 가정을 갖다 정말로 낙관적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두 재판 중에 하나는 분명히 유죄가 나오고 그것은 그 형량이라는 것은 대선에서 뛸 수 없는 형량이 나올 거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예측하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제 민주당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도 불안하거든요. 언제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올인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10월, 11월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과연 당내에서 얼마나 당 장악력을 갖고 그 힘으로 대통령과 맞서느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향을 얼마나 바꿔놓느냐. 요번에 그를 뽑아준 게 뭐냐면 아무도 통제 못한다는 거잖아요.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아무도 통제 못한다.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게 가까웠던 한동훈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 보수적인 당원들의 3분의 2가 지지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냐면 대통령실의 개입이란 게 너무 뻔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지지층의 3분의 2가 지지해줬다는 건 뭐냐? 바뀌어야 된다는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자산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살려야 되는데 지금 다 막혀있는 상태잖아요. 이걸 돌파해내고 10월, 11월이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에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 개인적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게 꼭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당을 얼마나 당에다 얼마나 자기 색깔을 부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분의 이제 여권 주자로서의 성적표가 매겨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한동훈 대표가 체제가 들어와서 뭐 지금 많은 평가는 이제 지지율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 하고 공만 하락하고 있고 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난 3월 달하고 9월 달하고 비교하면은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추락했다. 그게 뭐 당연히 대통령과의 갈등이 이제 강화되면서 나온 현상이라고 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대안을 제시하는 면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냥 야당에 대해서 반대만 했지 대안이 없었는데 일단 오케이 최상병 특검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합시다. 그건 대안이에요. 또 의대 증언과 관련돼서도 유의하자. 그 대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건희 여사 문제도 풀어가야 된다. 그것도 대안이란 말이에요. 대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더 나가야죠. 그게 뭐냐면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건 여러 가지 방해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그런 상태에서 그냥 담론 제시, 대안 제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결국은 리더십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대표직을 걸고라도 문제를 쟁취시켜야 된다. 그러한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정부와 관련돼서 자기 의견만 얘기하는 수준에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기대했었던 것만큼 뭔가 그 한동훈에 대한 신드롬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뭐 이제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임기가 내년 9월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느 순간 본인이 정말 이거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담대한 나름대로 결단을 해야 되지. 순간이 올 거다.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잘 끌고 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왜 내년 9월까지로 한동훈 대표 임기를 좀 대선 나오려면 대선 나오려면은 1년 반? 1년 6개월 전에 예. 대표직을 내놔야 되기 그 때문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대선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도 민주당도 그렇게 하는데 이쪽도 나중에 그건 그 뭐에 달리냐면 한 대표 그렇죠. 한 대표에 대한 평가에 달린 거예요. 그런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일단 대통령실에서 왕따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뭘로 나냐 독대 논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독대하자는 얘기가 언론에 흘러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원래 검찰이 많이 쓰던 방법이잖아요. 그 권력 수사를 하는데 외압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권력이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뭐 여론밖에 없거든요. 같이 대표적인 게 언론을 훌쩍 흘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론을 업어가지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는 건 뭐냐 계속 독대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독대 신청을 했는데 아무 대꾸도 없다. 가타 부타 얘기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거고. 그래서 근데 그것부터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찬 갔는데 만찬의 앞뒤에라도 좀 있을까 기대했는데 당연히 없었고 그러니까 만찬에서 아예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독대해달라.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언론에도 알리겠다라고까지 했단 말이죠. 받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까지 답이 있어요 없어요? 한다 안 하다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안 하겠다. 너랑 안 놀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갈등들이 불거져 나오는데 나는 한번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권력이라는 건 자기가 쟁취하는 겁니다. 남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쟁취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이런 심각성이라든가 한다고 한다면 주례회동을 왜 못해요? 그게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2주를 맞이하면서 주례회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뭐 오랫동안 같은 그 검찰에서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게 난 거지. 지금 나는 일시적인 뭐 독대하냐라는 거는 차원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회동을 제도화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잡음도 없어지고 그 나름대로 감정적 연대도 생기고 정보도 교환이 되고 이런 것이지. 그걸 그럼 누가 풀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아주 과감하게 자 앞으로는 그럼 우리 주례회동 한다 라고 선언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윈윈인 거예요. 아, 대통령도 변하는구나. 그 한동훈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같이 할 정도로 윤석열 대표한테 힘이 실리는구나. 이래야지 지금 집권 여당이 나름대로 힘을 가져가는 것이지 서로 힘겨루게 하고 서로 치킨 게임하고 치킨 게임 하지 말고 같이 함께 사슴을 잡을 수 있는 협력 게임으로 가야죠. 게임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PF 스트럭처를.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상을 한번 해보세요. MBS 조사에서도 보면은 25%니까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낮은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그게 아니고 유일하게 이제 MBS에서 하는 전국 지표 조사에서 하는 것 중에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를 항상 물어봐요.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물어볼 수도 있고 2주마다 한 번씩 물어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봐요.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트럼프가 패배할 때의 결정적인 것이 국정 운영 방향성과 관련돼서 네거티브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바이든으로 바뀐 것처럼 지금 보면은 똑같아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람이 25%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득표한 거가 거의 48% 이상을 얻었으면 반토막이 난 건데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이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왕따 하지 말고 같이 함께 근데 함께 같이 가자 하나가 됩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었죠? 총선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날 한동훈 대표 체제가 나온 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외롭게 하지 말자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외롭게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러한 그 불일치 속에서 오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 거 아니냐. 대통령이 나름대로 정말 이 위기를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독대도 안 되는데 주례회동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독대는 그냥 몰래 만나는, 그것도 안 만나는데 주례회동은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원내대표 만났는데 안 불렀잖아요. 원내대표끼리 만나고. 그러니까 당이 요청해서 됐다라는데, 아니 당이 요청한 다음 당 대표가 누굽니까? 한동훈인데, 아니 한동훈 대표가 요청하지도 않은데 당이 요청했다라는 거는 한동훈은 당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만나서 하나가 됩시다 지금 이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현실 인식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25%.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들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강서 보궐선거에 거기다 후보 내는 건 미친 짓이다 그랬잖아요. 후보가 내잖아. 그것도 누굴 냅니까? 김태호를 내요. 사면 먹고 시켜서. 그 사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김태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돌아올 거다. 내가 장치 물려냈지만 내가 구청장으로 돌아올 거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부산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와도 가망 없다는 건 뻔히 아는데 다 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주위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의정원 갈등 이런 것들도 돌파해내자. 그 다음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역사랑 대화하기 시작하면 진짜 대책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역사랑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갖다 마무리 짓게 되면 지지율은 오를 거다. 이런 생각하고 아마 참모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는 거예요. 현실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의정 갈등 가지고 의제를 갖고 대표가 만나자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혼선만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오를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호감이 아니라 호감, 비호감이 있잖아요. 이건 감정적인 겁니다. 제가 볼 때 개혁에 성공할 것 같지도 않지만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럼 논리적으로 호감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호감으로 일단은 찍혔잖아요. 그럼 논리로 이 감정을 뒤엎는 건 불가능하고 그게 지금 2년 반간 지속되었고 앞으로 3년간 계속된다. 그럼 아예 디폴트 값 DNA처럼 그냥 박혀버린 겁니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키오테이즘이라고 그러거든요. 돈키호테. 돈키호테가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실제로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승부를 걸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대통령이 승부를 걸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승부사적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